예, 100페이지 보십시오. 예, 의사 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직접 시험 문제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만 이게 시험에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계약법에 계약의 성립하고 이 부분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론은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 강의할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만 이 중에 계약의 성립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약법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예, 오늘 잘 들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언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는 입법주의가 넷이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자, 표의자, 을이 상대방이에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면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가 있어요. 주의는 빼버렸습니다. 표백, 발신, 도달, 요지요. 자, 그럼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할 때 그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나 구술로 할 수 있는데 문서, 편지로 의사표시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편지 작성이 완료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표백주의. 그럼 편지 작성이 완료되면 우체국의 우체통에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발신. 그럼 우체부가 상대방 집 우편함에 편지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도달이에요. 요지란 이야기는 이 을이 우편함에서 편지를 찢어서 읽잖아. 그때가 요지요. 근데 현행 민법은 요지주의는 채택하지 않아요. 표백, 발신, 도달 이 세 가지만 채택하고 있어요. 그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라면 발신하고 도달할 상대방이 없잖아요. 언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표백한 때.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이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원칙이 무엇이고 도달주의, 예외가 무엇이다? 발신주의요. 그럼 도달주의 원칙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먼저 도달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도달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요지 가능 시설,
채택하지 요지시설을 채택하지 않아요. 요지 가능한 때 도달이라 보는 것이지 요지했을 때 도달이라 보지는 않는다. 예, 요지란 말이 외놓말 이쑤시개 아닙니다. 마칠 요자에 알지자예요. 알을 마쳤다는 말이에요. 편지라면 찢어 읽었다는 말이에요. 요지 가능한 때 도달이라 보기 때문에 요지 가능한 때란 상대방의 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예요. 그럼 편지라면 상대방의 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라면 원칙 상대방의 집 우편함 속에 편지가 들어와도 도달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언제나는 아니지만 그 나중에 나눌 것. 그 가족이 수령해도 무엇으로 본다고? 도달로 봐. 그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편지를 수령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요지했을 때가 아니라 요지 가능한 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용을 상대방이 알고 있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 요지 가능한 때를 도달이라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 없고 의사표시 내용을 상대방이 꼭 알고 있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요. 대충 알아들으면 돼요. 됐죠? 예, 그때 도달이라고 말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예, 111조 제1항이고 제2항이요. 제2항이 중요해요. 자, 칠판 보시고. 예, 발신 후 사정 변경이에요. 이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정이 달라졌다고. 사정이 달라졌다는 말은 이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이 표의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 즉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사정 변경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 의사표시를 발신한 다음에 표의자가 돌아가셨거나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말은 발신할 때는 사망하지도 않았고 제한 능력자도 아니었다는 말. 그럼 이 의사표시를 발신할 때는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잖아.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대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고. 그래서 발신 후 사정 변경에 대해서는 111조 제2항이 이렇게 현란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미치겠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이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 생긴다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의사표시는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말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럼 쉽게 접근하면 발신할 때는 사망도 안 했고 제한 능력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사표시예요. 그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발신 후 사정 변경이요. 그럼 약간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자고요. 다 하는 이유는 전제하여 설명드렸듯이 계약법 할 때 3월부터는 설명하지 3, 4월부터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를 강의하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전체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불착에 초점을 맞추시고 의사표시가 도달 안 한 게 불착, 연착은 늦게 도달한 걸 말해요. 되겠죠? 예. 연착, 불착의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건 이해해 보자고.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누구라고? 갑이에요. 그럼 불착을 전제하여 의사표시가 도달을 안 해버렸다면 이 상대방은 의사표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표의자예요. 그 말입니다. 불착, 연착의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자, 어려운 말 한번 해보자고요. 도달의 입증 책임이요. 이 말이 설립자, 증거정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갑을이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툼이 생기면 국가구제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소송하면 법관이 재판할 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라 요구해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원고 피고가 출석해서 법관 앞에서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공격 방어를 한다고 그럼 법관이 계속 물어봐요. 주장에 대해서 증거 있습니까? 이걸 자꾸 물어본다고. 증거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 민법의 종착역이에요. 설립자, 증거정자, 누가 증거를 제출할 것인가. 입증 책임은 대원칙이 입증함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만약 입증하면 불리한 자 보고 입증하라고 말하면 입증하면 정신병원 가야지. 아닙니까? 어떤 사실을 입증하면 내가 불리해. 내보고 입증해래. 그럼 내 증거 있어도 없다 하지. 바보 아니면. 재판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어떤 사실을 입증함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입증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럼 도달을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는 표의자다, 상대방이다. 표의자라고요. 그 말입니다. 를 이해하시고 다음 없을 무자예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있다면 수령 능력자,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면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라고 말해요. 참고로 수령 무능력자는 대체로 무엇과 일치한다고? 제한 능력자와 일치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인데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자 표의자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는 수령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때 이 표의자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어요. 그자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면 원칙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무방해요? 무방하다는 말이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표의자가 이 경우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수령 무능력자는 대체로 제한 능력자와 일치해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독자적으로는 혼자서는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자들이 혼자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충하는 자가 있어. 그게 법정 대리인이에요. 이 수령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예외적으로 표의자도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도달을요. 근데 안 후지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주장한 후 아니에요. 수령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했다는 걸 알아버리면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주장 안 해도 알아버렸다면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입니다. 예. 제한 능력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법정 대리인이 있다고. 본인이 행위 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 없어요. 미성년자는 제1차적으로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돼요. 친권자는 제1차적으로 부모님을 말해.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권리 주체에 관계된 사항이라 자세한 건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제1차적으로 부모님이요. 그리고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을 개시하겠다, 성년 후견을 개시하겠다라고 심판을 하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데 그런 심판을 하면 후견인 선임 심판도 함께해.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라. 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리인. 혼자서는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완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해주는 법정 대리인이 있다고. 대표적인 예로 동의 등을 해준다고.
제한 능력자라고 모든 법률행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시험 아니에요. 미성년자를 예를 들면 집에 만 18세 고딩이 있어요. 오늘 컴퓨터 한 대 산대요. 제가 사주면 걔가 버린다고.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고 파는 건 쥐가 더 잘해. 그런 건 부모님이 동의해 주면 돼. 네가 가서 사라. 됐습니까? 또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해. 자기 할아버지가 정리해둔 아파트를 팔아. 그럼 웬만한 부모님들은 고딩한테 팔아라 동의해 준다 안 해준다? 그건 내가 해줄게 하고 대신해서 매매한다고. 그런 것들이 미성년자의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거예요. 권리 주체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이란 단어가 등장해서 설명하는 것. 세 번째, 의사표시에 공시송달이 있어요. 공시송달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두 가지 요건 하에요. 첫째는 표의자에게 과실, 잘못 없어야 돼.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의사표시하고 싶은데도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때는 법원에 찾아가면 돼. 법원에 찾아가서 민원실에 이 이야기를 하면 어디 가라 이야기해. 그게 공시송달이에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일이 경과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간주하는 제도가 무엇이라? 공시송달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례시험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좀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갚아야 될 시기에 갚지를 않아. 그럼 돈 갚아라 독촉해야 되잖아요. 내용 증명 보내잖아 주로. 언제까지 꼭 변제하세요.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나쁜 놈이면 100% 반송됩니다. 왜 반송이 돼? 안에서 딱 들여다보고 우체보면 아무 대꾸를 안 한다고. 물론 거기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도 안 받아버려. 반송돼 버립니다. 예. 반송돼 버리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와, 돈은 받아야 되겠는데 내용 장면 보내봐야 반송돼 버리고 이 일을 어찌하지? 법원 가면 돼.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일 지나면 상대방 그 녀석이 안 봐도 무엇으로 간주해 버린다고? 도달로. 의사표시 행거로 취급한다고. 됐죠? 예.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리요. 예, 110페이지요.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자, 대리란 말이 의사표시를 리로 해석했어요. 독일의 원어 의사표시를 독일법을 받아들일 때 한자어로 해석할 때 리자로 해석을 했다고. 그럼 대자는 대신할 대자예요. 결국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무엇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대리요. 전반부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재로 바로 설명합니다. 그럼 대리의 개념의 2번이요. 일반적으로는 법률행위 하는 자하고 법률효과의 기속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매매를 예를 들면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는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하고 법률효과, 그리하여 매도인에게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란 권리가 생기고 매수인에게는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가 생겨 법률행위 하는 자하고
법률효과의 기속자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리의 본질은 법률행위는 본인을 대신하여 누가 하지만 대리인이요.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된다? 본인에게. 법률행위 하는 자하고 법률효과의 기속자가 다르다는 데 대리의 본질이 있다. 그 다음 큰 2번에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아래쪽 2번이요. 허용되지 않는 범위 거기는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불사신 X요. 1번에 사실행위의 사의 동그라미, 2번에 불법행위의 불의 동그라미, 3번은 두 가지를 적어놓고 있지만 거기에 둘째 줄 전반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까지 체크하고 그 밑에는 무엇이라 적으시고 신분행위요. 신분행위라 적으시고 신의 동그라미요. 그게 불사신입니다. 그럼 기억하기 위해서 썩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불사신이요. 직역하면 절대로 안 죽는 신이래요. 왠지 전지전능할 것 같잖아요. 이런 전지전능한 신이 대리를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고. 대리 인정 안 해요. 그럼 결국 신분행위가 달리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해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달리 무엇이라 말해? 신분행위요. 그럼 결국 법률행위 대리는 원칙적으로 제3법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1번의 동그라미 1, 대리제도는 체커 원칙적이요. 그 다음에 체커 법률행위요. 근데 그 법률행위 위에는 무엇이라 적으시고 제3법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이요. 준법률행위에 준용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의사의 통지 체크, 관념의 통지 체크,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 유추적용 체크. 그래서 지난주에 법률 사실할 때 이런 지문 때문에 설명드렸어요. 시험에 정답은 잘 안 돼요. 의사 표시하고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지 법률행위 아닙니다. 즉 의사 표시 아니에요. 그런데 문의가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용어 자체가 의사 표시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의사의 통지는 무슨 최고, 무슨 거절이라 그랬잖아요. 그 최고나 거절, 관념의 통지는 무슨 통지라 그랬잖아요. 이런 최고나 거절이나 통지는 대리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유추적용한다는 말은. 그럼 대리가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무슨 통지잖아.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예요. 이걸 대리를 못 시키면 만약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대표이사 지원자 다 해야 되면 팔뿌아집니다. 팔뿌아져. 대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시험에 정답은 되진 않아요. 최고나 거절이나 통지 등도 대리를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의 종류입니다. 먼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발생 원인으로 구별한 거예요. 법정대리는 법법자 정할 정자, 법정,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 게 무엇이고?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 행위, 본인의 대리권 수여 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 것이 임의 대리권. 그 다음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요. 그건 칠판 한번 보시고. 대리인이 타인,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하는 것을 대리행위라 말해. 그럼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한다고. 가령 예를 들어 임의 대리인이라면 본인이 자기 집을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했다면 본인의 수권행위요. 임의 대리인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갑의 집을 5개 사십시오. 라고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소문을 듣고 상대방이 을에게 당신이 갑의 집을 대신하여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는데 갑의 집을 나에게 4억에 파십시오.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 대리인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이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소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 받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상대방이 결정한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받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수동대리요. 그래서 일부 소장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능동대리를 적극대리, 달리 하는 대리요. 수동대리를 달리 소극대리, 달리 받는 대리라고도 말해. 우리 시험에는 능동수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능동대리를 전제하면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는 자도 누구고? 대리인이요. 결정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자도 누구다? 대리인이요.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무엇? 능동대리. 그럼 이 상대방은 대리를 안 시켰거든. 상대방은 대리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직접 한다고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한테 표시행위한다는 말이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 받는 것을 무엇이라 말해? 수동대리요. 되겠습니까? 예. 능동수동이란 단어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있을 유자 없을 무자. 유권대리는
대리 권한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한 것이 유권 대리. 없을 묻자 대리 권한을 갖지 않는 자가 대리 행위한 것이 무엇? 무권 대리요. 그럼 4번에 대리와 사자의 구별은 그다지 큰 의미 없어요. 사자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자, 칠판. 대리를 이해하라고 사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사자는 신분원권에 불과하지 대리 아닙니다. 만약 을이 대리인이라면 의사 표시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하는 자가 누구지만 대리인이요. 근데 을이 신분원권에 불과하다면 의사는 누가 결정한다고?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한 것을 표시하는 것을 심부름한다고. 가령 제가 갑이에요. 내 집을 5억에 병에게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을한테 심부름 시켰어. 을한테 병한테 가서 내 집 5억에 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전해라고. 의사를 결정한 건 누구다? 본인이요. 단지 결정된 것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무엇이라? 사자라고요. 사자예요. 그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자도 대리인이고 표시 행위하는 자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인지 일치인지는 대리인의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야 돼. 되겠습니까? 근데 사자는 의사를 누가 결정한다고? 본인. 본인이 결정한 그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게 사자,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지 일치인지는 본인의 의사하고 사자의 표시를 비교해야 돼. 되겠습니까? 예. 시험에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예.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서 그 내용이 박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대리의 삼명관계란 말이 있어요. 예,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항상 갑만 대리를 시켰다는 전제하에 이론을 풀어갑니다. 이 상대방도 대리시킬 수 있어요. 그럼 병도 대리를 시키면 갑병이 둘 다 본인이에요. 누군가 대리인이 또 있다면 법률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론의 단순화를 위해서 한쪽만 대리를 시켰고 한쪽은 대리를 안 시켰다는 전제하에 이론을 풀어간다고. 그러니까 갑을 간에는 법률행위는 누가 하고? 대리인이.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고? 본인이. 그런데 병은 대리를 안 시켰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누가 하고? 병이. 법률효과도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고? 병에게. 그 말입니다. 둘이 다 대리를 시킬 수는 있지만 둘 다 대리를 시켜버리면 괜히 꼬여버린다고. 그 전제하에 이론을 푼다는 이야기. 그럼 대리의 삼명관계를 이해를 해보자고요. 대리에는 면이 3개가 있다는 말. 그 3개의 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면이 3개가 있어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대리권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대리행위 관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대리효과 관계라고 말해요. 나중에 무권대리란 파트 앞에는 전부 법률 규정이 유권대리를 전제한 규정이에요.
다음 주에 무권대리 할 거라고 그 절이 있다고 무권대리라는 절이 그 앞에가 바로 복대리가 서술되어 있는데 교재 순서로 따지면 복대리까지의 민법 규정은 유권대리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유권대리를 전제했다는 이야기는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도 있고 그 범위 내에 행위했다는 걸 전제한 논리라고.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유권대리를 전제한 논리입니다. 유권대리는 대리 효과 관계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무권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중요해요. 지난 순환 때 협의의 무권대리 맛 좀 봤습니다.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 철회권 약간 맛을 봤는데 무권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요. 유권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효과 관계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다만 대리효과 관계에서 약간 주의할 부분은 어디가 버린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도 있고 그 범위 내에 행위해서 유권대리라면 이 대리효과, 달리 말하면 법률효과를 말해요.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직접 기속돼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기 때문에 본인은 최소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예. 그 정도 외에는 큰 의미 없어요. 그럼 대리 행위 관계는 시간 보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대리권 관계의 가장 기초를 이해 좀 해볼게요. 자, 대리권 관계에서 이번에 그냥 대리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대리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리권은 권한을 말해요. 권리가 아니에요. 권한이란 개념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 없어요. 지위 또는 자격이에요.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타인, 즉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무엇이다? 대리권이요. 근데 권리가 아니라고. 권리는 참고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법이 인정한 힘이라 말해. 권리, 법력설, 법법자, 힘력자. 그럼 대리권이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 대리행위가 유효하면 법률효과, 즉 권리는 누구에게 직접 귀속되지? 본인에게.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대리권은 권한을 의미하지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내포된 뜻은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권리관계는 의무관계로 나타낼 수 있고 의무관계는 권리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다. 권리를 탁 뒤집으면 의무가 되고 의무를 탁 뒤집으면 권리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행위가 유효하다 할지라도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기 때문에 법률효과, 권리, 의무는 누구에게 직접 기속되지? 본인이요. 대리인에게 권리, 의무가 직접 기속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권리 의무가 직접 기속되지 않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 행위의 결과로 책임도 누가 지는 것이지?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 있던데 무권대리요. 협의회 무권대리는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나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건 무권대리예요. 유권대리에서는 책임도 누가 다 지는 것이다? 본인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확 줄여 대리권은 권한이지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되겠죠? 그리고 수권행위요. 자, 칠판을 한번 보시고. 만약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 것이 임의 대리권이에요. 수권행위란 말과 대리권 수여행위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가령 갑이 자기 소유 집을 팔고 싶어. 근데 바빠서 팔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까? 또는 갑이 부동산을 직접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믿을 만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잖아. 내 대신에 내 집을 좀 팔아 주십시오. 라고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하여 대리권이 발생한 게 임의 대리권. 그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라 말한다고. 그럼 용어를 한번 보세요. 이 행위하고 이 행위는 같은 행위다, 다른 행위다. 수권행위는 이면에 있고 대리행위는 이면에 있어. 같은 행위다, 다른 행위다. 다른 행위예요. 주로 대리행위는 계약, 매매 등을 예를 들 거라고. 계약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시험의 예는 이 수권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 대 동철이는 상추 먹고 취하면 헤헤 웃는데 의 대다 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래. 근데 대리행위는 단독행위라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단독행위일 수도 있지만 주로 계약이라고. 다른 행위예요. 그럼 다음 주에 이런 거 할 거예요. 대리행위의 하자는 의사표시하는 자가 누구기 때문에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 대리인이요. 근데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라고.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하나라. 의사표시하는 자가 누구라? 본인이라. 본인. 대리에서 임의 대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하는 자가 누구다? 본인이요. 그 수권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인이요. 본인. 다른 행위예요. 다른 행위. 시험에는 이게 중요하거든.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 대리인. 이게 입에 딱 붙어 있으면 수권행위를 이렇게 읽는 사람이 간혹 있어. 수권행위는 대리행위 아니에요. 대리권 관계에서 등장하는 행위라고. 됐습니까? 본인이 의사표시하기 때문에 수권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는 출연행위는 아니잖아. 입만 갖고 대리권 수여하지 재산을 출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일방의 재산이 감소하면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하는 게 무엇? 출연. 이건 그거 아니잖아. 비출연행위예요. 그리고 양가로 2번 수권행위의 방식. 단독행위란 말은 법률행위잖아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으로 구별하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어. 수권행위가 법률행위라는 걸 알았다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행위예요.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수권행위의 하자는 체크 본인을 기준이요.
숙군행위와 대리행위는 다른 행위입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대리인이요. 숙군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대리의 삼명관계 중 113페이지에 2번 대리꾼의 범위 있죠?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시면 많이 쉬워지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하면 막 쉬워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리글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낼 능력은 생깁니다. 그래서 혹 옛날에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처럼 막 90점, 100점 이런 공부 아니에요. 과락 없이 평균 60을 득점해서 합격하고 몇 점을 먹고 득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무에 가서 누가 잘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시험은 겨우 합격해도 실무에 가서 대박을 내는 분이 있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이 돼야 돼요. 시험은 평균 90몇 점을 득점하고 실무에 가서는 체질이 안 맞다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분이 되면 안 돼. 해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